글씨, 글씨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 이번 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부제는 자기 영역을 벗어난 자본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첫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나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대여섯 번밖에 쓰지 않았고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사실 나는 이 산업적인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의 핵심적이고도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서양 경제사라든지 아니면 마르크스 경제사에 따르면 특히나 이제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이 3장에 나오는 이 브로델이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자본주의 이행 논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946년에 이제 돕하고 스위지가 그 자본주의 발전 연구라고 하는 돕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그 논쟁을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자들도 가세를 하면서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을 했던 건데요. 논쟁의 핵심은 서양에서 봉건 체제 하에 중세 유럽이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그 모리스 독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해서 자본주의는 봉건제 내에서 발전한 내재적 모순과 계급 투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재적 모순,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했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부조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노와 영주 간의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자본주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외재적 발전론을 주장하는 스위즈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는 사업의 발전, 즉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도시 상공업자와 국제 무역의 확대가 봉건제를 와해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브로델이 얘기하는 사실 나는 이 산업적인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의 핵심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이 스위지가 얘기하고 있는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시의 상공업자와 국제 무역의 확대가 봉건제를 와해시켰다고 보는 스위지의 외재적 발전론과 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자본주의 이행 논쟁이고요. 2차 자본주의 이행 논쟁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버트 브레너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발전은 단순한 시장의 확대나 무역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핵심은 농업에서의 생산관계 변화이다. 그러니까 외재적 발전을 비판을 하면서 농업에서의 생산 관계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배의 입장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행 부분에까지는 이제 이게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waller스타인의 세계체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여러 종속 이론 중에 하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본주의는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 형성과 함께 발전을 했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잉여가 수탈되며 축적이 일어난다. 내부 발전이 아닌 국제적 분업 구조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월러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의 상황을 가지고 남미의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 형성과 함께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입장들을 음, 머리에 담아두시고 이제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는 언제 지배적이 되었나? 그러니까
중세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느 뭐 연도를 하나 딱 끊어가지고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이 언제 자본주의가 봉건제에 비해서 지배적이 되었나, 사회가 이제 지배적이 되었나라는 것을 이제 보자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존재 혹은 상인의 활동보다 어떤 생산 양식이 사회를 지배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잉여 가치 생산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브로델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따라서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를 장악한 시점을 영국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 따라서 이 시기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브로델은 자본주의는 특정 시점에 탄생한 체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특권적 경제 활동이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와 세계시장을 통해서 지배적 질서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13세기에서 14세기에 이미 자본주의는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 신용, 장거리 무역을 통해서 자본주의 형태가 존재했고 16세기 이후에 특히 18세기에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세계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본 축적의 자기 증식 강화를 통해서 지배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브로델의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자본주의 이행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도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돕과 수의주의 이행 논쟁에서도 이제 그 재현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한 용어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델에 따르면 이 세 용어는 자본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자본가, 캐피탈리스트, 그 다음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라틴어 캡퓨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12에서 13세기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금, 상품, 스톡, 많은 금액의 돈, 이자를 가져오는 돈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점차 어느 회사나 상인의 화폐 자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졌던 당시에 부채, 자력, 재력입니다. 자력이 아니고. 돈, 가치, 자금, 재산, 현금, 원금, 재산. 이런 비슷한 단어들과, 뭐, 같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특히 자금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이 당시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점차 자본이라는 단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프랑스 경제자였던 튀르오가 1770년경에 현재의 의미로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포르보네가 생산 자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케네는 모든 자본은 생산 수단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케네가 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본의 의미로 먼저 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화폐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제 혼용되고 있었는데 마르크스가 명백하게 생산 수단이라는 뜻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본가, 그러니까 캐피탈리스트라는 단어는 17세기 중반에 나왔고요. 주로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까지도 화폐로 된 부를 가진 사람, 뭐 금융 자산가 이런 뜻이었겠죠. 뜻으로 쓰인 것은 일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가는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와 구분되어 점점 돈을 다루는 사람,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과 같은 뜻이 되어갔습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1753년에 부유한 사람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처음 소개가 되었다고 하고요. 1850년 프랑스 사회주의 정치인은 인이었던 루이 블랑이 자본주의는 어느 한편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본을 독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어,
프루동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소득의 근원이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경제적 체제라고 이제 씀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가장 가까운 그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브루델은 그러나 10년 뒤인 1867년에도 마르크스는 이 말을 알지 못했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르크스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독일어로 이렇게 써놓은 게 이제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마르크스가 자본 1권을 비롯한 주요 저작 전반에서 실제로 이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캐피탈리스트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고 그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명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구조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1848년의 공산당 선언에서는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 부르주아디스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루델이 그러나 10년 뒤인 1867년에도 마르크스는 이 말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초에 사회주의의 반대어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고요. 마르크스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단어가 마르크스주의 모델에 흡수되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막스주의 진영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어, 사적 유물론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는 1926년이 되어서야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렸다고 합니다. 자본의 실체를 보면 자본재는 이전의 노동의 결과물이며 축적된 노동으로 볼 수 있고요.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됩니다. 자본재는 스스로 재구성되고 재생성되고 재구성 혹은 증가하며 소득을 만듭니다. 어, 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말들도 어렵지만 소비재의 어, 반대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로서 이제 고정자본, 유동자본의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고정자본은 인간의 노동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물리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사물들. 그러니까 자본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이제 고정자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로, 교량, 댐, 수로, 선박, 도구, 기계 이런 것들이 고정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본은 그러니까 고정자본이 자본제하고 이제 대치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동자본은 생산 과정 속에서 투하되고 그 안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생산 원재료라든지 임금, 노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 용어로 바꾸자고 한다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본에 대한 계산은 이제 이 항목에서는 그 어떻게 이 자본의 규모를 계산을 하는가 이 이제 방법 내지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정도를 재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보통은 자본재 C의 액수는 국민소득 R의 이제 서너 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케인즈가 C는 4R이라고 하는 뭐 단순한 공식을 써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쿠즈네츠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피케디의 21세기 자본 하면서 쿠즈네츠 곡선에 대해서 어, 서장과 일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쿠즈네츠가 쿠즈네츠 곡선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거의 이제 그 중세 마렵 근대가 시작하는 무렵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88년 이후의 영국이나 16세기의 독일도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엘리트가 국민 소득의 2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당 평균 소득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상위 5%가 1970년대 초에는 16%였는데요. 2024년을 보니까 23%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과 2024년에 그 소득 불균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그 신자유주의 상태의 소득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17세기에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 아주 어, 폭력적인 자본주의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이 자료를 찾아보고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케디는 그 21세기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 자본 수익률 R과 노동과 경제 전체가 커지는 속도, 경제 성장률, 보다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큰 경우는 자본 소득이 자동적으로 더 늘어나는 반면에 노동 소득은 경제 성장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되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케인즈의 예, 어, 그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케디 얘기를 써봤습니다. 그로스 캐피털을 지금 조자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충자본이라고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조자가 이제 성길 조자인데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과정에서 침식, 그러니까 부채가 있거나 혹은 이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 이제 총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순자본입니다. net capital이 되죠. 푸지네츠는 조자본과 순자본 사이의 차이가 현대 사회보다 과거 사회에 훨씬 더 크다고 보았다. 근데 이제 브로데리 이 얘기만 한 문장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기술 수준이 낮아서 자본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를 지금 브로델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본주의는 브로델은 시작이 되었고 태동이 되어서 점점 사회의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기술 수준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브루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과거 사회에도 자본이 많았다는 말이 실제로 축적 가능한 자본이 많았다는 말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많다고 해서 이 자본이 많은 것은 어떻게 많겠어요? 상업 자본, 상업 자본가들이 그 원거리 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형태를 통해서 엄청난 자본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축적 가능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본원적 축적이 되고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축적 가능한 자본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브로델은 뭐라고 했냐면 쿠지네트는 조자본과 순자본의 사이의 차이가 현대 사회보다 과거 사회에 훨씬 크다고 보았다. 이 문장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쿠지네츠가 말한 조자본과 순자본의 큰 격차는 과거 경제에서 자본의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감가입니다. 그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 것, 유지, 타개 비용이 매우 컸기 때문에 명목산 자본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축적 가능한 자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축적이 어려운 총자본의 취약성을 어떻게 이, 어, 산업혁명 이전의
상업 자본가들은 어, 그 보전을 했냐 하면 대량의 노동을 투여를 해서 메꾸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의 지력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비료주기를 한다든지 밭갈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프로방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4번씩 밭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빈번한 성문이나 성문 보수라든지 재건축이 있었고요. 댐과 교량, 도로의 수리 재건축 등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때려 부으면서 이제 이 취약성들을 메꿔 나갔습니다. 대규모 기념 건조물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인 고정 자본의 형성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브로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분석이라고 하는 저를 보면은요, 자본 형성이 미약한 것은 경제 및 기술 구조 자체 때문이고, 따라서 당시의 자본주의가 노력과 투자를 유통 영역에 한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산업 혁명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까지 상업 자본주의 혹은 상업 자본가가 그 지배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 영역에 한정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권적인 일부 경제 영역에서 순자본이 쉽게 축적됨으로써 그 순자본 전체가 다 투자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6세기 말 이탈리아는 현찰의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수익성 없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시골에 웅장한 저택을 짓고 기념 건조물을 건축한다든지 혹은 문화 융성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게 그 문화적인 현상도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피렌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상업 자본과 그 가문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미술가라든지 예술가들 혹은 음악가들이 이제 그 융성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의 자본주의 영역이 사회 전체를 정복하지 않았는가라고, 이 얘기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말을 덧붙인 부분인데 그 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 형성이란 단지 일부 영역에서만 가능했을 뿐 시장 경제 전체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브로델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점차 13세기 이탈리아에서부터 이미 태동이 되어서 점차 이제 사회 영역에서 지배적이 돼 가는 그 과정들로 이제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어떤 그 이행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브로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업 자본주의가 융성했지만 그것이 시장 경제 전체에서 자본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브로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 그 사회구성체 논쟁을 할 때 이제 그 나왔던 얘기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예를 들자면 이제 그 PD 같은 경우에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데 비해서 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half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1980년대 한국 사회가 어, 온전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일부는 여전히 이제 봉건 사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인데 지금 이 반봉건 사회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브로델이 설명하고 있는 16세기, 17세기의 이제 그 유럽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산업, 수송의 영역으로도 확대를 시도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실패하고 후퇴하고 또 이제 다시 시도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16세기에는 카스티아, 베네치아에 농촌에 투자를 했다가 하기도 했고요. 보헤미아의 양식업이라든지 광업에 투자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충분히 수익성이 없거나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토지와 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절에서 자본주의적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항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토지 소유를 늘리고 이 토지를 근거로 돈을 빌리고 신용을 증대시켰으며 토지가 가져다 주는 소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토지 소유는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인 것은 절대 아닌 거죠. 뭐 이전에 영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부르주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그 자체로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그 소유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토지 소유가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적이 아닌 이유는 구조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며 토지의 경유자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토지 경영의 경제적인 관리와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주제를 없애거나 혹은 변형을 시켜야 하고, 농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없애거나 제한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농노 혹은 농민들이 무슨 자유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유주의와 공유지애와는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공유지와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어, 어쨌든 이제 농노 혹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하거나 혹은 이제 양을 치거나 뭐 이런 그런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자유를 없애거나 제한을 해야 되고요. 활발한 원거리 교역의 사업망 속에 농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1권, 2권 초반을 통해서 그 원거리 교역 속에 그 농산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당연히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그 원거리 교역의 사업망 속에 농작물 혹은 이제 다른 농산물들이 이제 그 중요한 물품들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농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경영, 그러니까 산출량이나 비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고 투자와 고정자본 투하를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 의존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 조건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층은 저항과 타성을 동시에 지닌다라고 이제 브로델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은 생산성을 가졌고 인구 과잉의 지역은 결핍과 기근에 힘들어하면서도 계절 노동자와 막일꾼을 고용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봉기 진압은 영주는 보통 국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농민의 노동을 필요하는 도시사회 역시 의도적으로 영주층과 공모를 하면서 농민들의 봉기를 진압을 해왔습니다. 농민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구조적인 전쟁이었다라고 이제 브로델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은 지속적인 궁핍 상태에 있었고요. 예외적으로 궁핍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유틀란드 반도 남쪽에 디트마르센과 같은 목축 지역이라든지 슈바르츠발트 지역들, 네덜란드의 농촌 등 이런 지역들은 이미 이제 궁핍에서 벗어난 지역들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그 농산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그 땅이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수많은 보충적인 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그 수공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농촌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 이제 다른 예들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포도 농장이라든지 뭐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 지역도 있습니다. 16세기 이스라 반도에 이제 재판 농노제, 재판이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제자니까요. 다시 농노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second suffrage 혹은 그러니까 serfdom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재판 농노제라고 이 사람은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촌의 변화들을 보면은요, 작은 변화는 1760년에서 70년경에 알자스 북부의 스펠타 밀 대신에 밀을 재배한다든지, 삼포제에서 이포제로 변했다든지,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가 하면, 파리 주변의 농노와 자유농으로 구성된 농민이 영주에 대항하여 자유를 획득하는, 그게 이제 13세기에 있었고요. 이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더 나중에는 점차 덜 활발한 지역까지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세기에 이르면 농민의 예속 상태와 봉건 토지의 귀속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농노제가 끝나는 이제 그 상황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농민과 영주 사이에 공유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트루야주가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반면에 똑같은 과정이 영국에서 인클로저를 일으켰다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브로델이 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트리아주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 공동 목초지, 숲, 황무지 등을 농민과 영주가 나누어 갖는 제도적 분할을 트리아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봤다시피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울타리를 치고 개별 농장, 자본주의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보통은 이제 인클로저를 통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을 모직 산업을 위해서 그 양털을 얻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식으로 이제 인클로저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도 농촌 공동체의 권리가 굉장히 강했고요. 관습법, 공동 사용권이 끈질기게 유지되었으며 농민들의 집단적 저항이 커서 법적으로 분할을 시도했지만 자본주의적 사유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 보면 그 인클로저를 통해서 그 농민들이 쫓겨나고 그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주 그 농민들을 쫓아낸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워서 그 상업 자본가가 되면서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막스가 설명을 하는 본원적 축적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프랑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지금 음, 트리아주가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반면이라는 내용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농촌 공동체가 굉장히 강해서 심지어는 그 영주가 그 농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공유지를 잘라가지고 영주하고 농민 공동체가 나누려고 하는 것조차도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유럽에서도 자본주의로의 어떤 이행 과정들 그리고 본원적 축적의 과정들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브로델이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영주제가 음,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봉건 영주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그러니까 수입의 10에서 15%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을 국왕에게 바쳐야 하는 임시세와 여타의 여러 이제 봉건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영주가 농민에게 징수하는 지대와 봉건 부담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를 지날수록 4분의 1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6분의 1까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근대적인 삶이 강요하는 사치가 증대를 하게 됩니다. 1562년 이후 종교전쟁과 1590년의 경제적 후퇴는 위기를 가속화시켰고, 농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높아지면, 그 영주는 농민들에게 양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지대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으로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지대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지력이 좋은 땅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경영을 하거나 혹은 임차를 줘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미경작지를 개간한 뒤 임차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지 내의 시장,
혹은 세관 등의 세금을 매겨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봉건적인 형태에서 영주와 농노 관계에 있어서는 지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출을 받아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영주의 그 유일한 수익이었지만 지대는 이렇게 어,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그 이제 새로운 수익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제가 여전히 이제 존속을 할 수 있었고요. 농민은 이전의 농노의 봉건제 하에서의 농노에 비해서는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영주에게 봉사를 해야 되고 영주 소유의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 제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민은 자유롭지만 국가가 세금을 물리고 교회는 11조를 걷고 귀족은 부담을 물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17세기 농민의 소득은 이런 부담금으로 인해서 30에서 4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장애를 넘다. 자본주의가 영주와 농민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변화의 주도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영주제 내부에서는 영주 자신이 스스로 주도하는 자본주의 혹은 성공한 대차진홍들이 그러니까 농토를 지어서 빌려서 짓는 사람을 차진홍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큰 사람들은 이제 대차진홍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하는 농민 기원의 자본주의가 이제 영주제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영주제 외부에서의 어떤 압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의 돈이 끊임없이 시골로 유입되는 거죠. 그 즉시 폭발적인 완벽한 유형의 자본주의를 만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힘을 주었습니다. 업무와 역할 분합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적인 경영망이 생겼고요. 예를 들자면 제노바의 사업가들이 시칠리아의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재배 제조용 물레방아를 설치한다든지 16세기 툴루즈 대상인들이 파스텔 염료의 산업적 재배를 시도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더 악화된 방향으로 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재판 농노제입니다. 재판 농노제라고 하는 것은 15, 16세기부터 19세기 러시아 동유럽 영주들이 부역 기반의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화한 농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러시아의 봉건제가 어, 끝나는 지점,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하는 지점이 농노제를 끝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농노제가 훨씬 더 강화된 봉건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재봉간화의 과정이었으므로 자본주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꽁똥 꾸티르가 여러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결과 16세기부터 동유럽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식민지 같은 운명을 겪었으며 재판 농노제는 이 운명의 가장 명료한 양태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콩종 쿠티르라는 말은 중기적 흐름이라는 뜻으로 이제 브로델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고요. 장기 지속되는 것들, 그러니까 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전쟁, 혁명, 정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죠. 그 장기 지속과 이벤트 사이에 이제 콩종 크띠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제 중기적 흐름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순환, 가격 변동, 인구 증감, 이런 것들을 이제 브로델은 중기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보면 경제 순환이라든지 가격 변동이라든지 인구 증감과 같은 현상들이 여러 다양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6세기부터 동유럽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식민지와 같은 운명을 겪었고 그러니까 이 동유럽에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서유럽 쪽에 공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뭐 식민지나 다름없는 운명을 겪었으며
그래서 이제 재판 농도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는 1500년에 내는 일주일에 1일 부역을 했는데요. 재판 농로제가 강화되면서 1550년에는 3일, 1600년에는 6일, 심지어는 1798년에는 니더 슐레지엔, 그러니까 프로시아의 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부역은 무제한이라고 공식 규정을 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제 자발적 농노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제 그 어, 이러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로제가 강화된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을 보자면 서유럽의 생량 및 원재료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동유럽은 수출용 생산의 필요가 크게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국가 도시 영주 사이의 경쟁에서 영주가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조금 다른데, 러시아는 이제 국가가 그 지배적인 것을 차지했고, 서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이 재판 농로제가 성한 곳일수록 영주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재판 농로제 지역에서는 영주 경제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도시마저 복속을 시켰고요. 재판 농로제 하에 영주는 자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토지의 생산성을 개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노들이 무료 노동을 했기 때문이죠. 1820년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19세기 초에 요걸 이제 보면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했고 북미 러시아 내부 농업 경쟁으로 인해서 강제 노동에 기댄 대농장의 수익성이 하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임금을 주고 부리는 게 더 싸고 효율적인 국면이 열렸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등장으로 농민을 영주의 소유물에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농노 해방제가 되는 거죠. 많은 지주들은 땅을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긴급히 보존하고 개선해야 하는 자본으로 간주를 했고요. 농노를 비효율적인 노동을 하는 식량 소비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농노제 하에서 그랬다는 거죠. 재판 농노제는 봉건 체제라고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봉건 체제 하에서는 생산을 하는 게,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도 그렇고, 그, 농로도 그렇고, 영주는 남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치제로 구매하는데, 어, 교환하는 데 사용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재판 농도제가 확연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상업화할 곡물의 양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본주의 농업은 더더욱 아닌 독점 체제였다라고 이제 브로델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독점, 분배 독점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인 국제 체제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산 체제 자체는 자본주의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이게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서유럽의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브로델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맨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위지 입장이고 브로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와 아메리카 그리고 자메이카에서의 이제 플랜테이션을 보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에서는 유로부터의 조직된 영주 체제가 실패한 반면 왜 실패했는지는 이 사람도 쓰고 있지를 않고 저도 왜 실패했는지는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남부 플랜테이션 지역에는 노예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탕수 플랜테이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목축 지역, 베네수엘라 같은 지역에는 자생적인 영주제가 만들어지고요. 스페인형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주제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플랜테이션은 직접적인 자본주의 산물이고요. 건설에서부터 그 이주민, 흑인 노예, 재배식물, 기술들 모든 것들이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고 브라질의 제당 공장 이윤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에서 5%에 불과했고요. 자메이카 농장주의 이익은 10%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장주들은 이제 큰 이익을 볼 수 없는 교환 체제에 묶였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브로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식민지의 플랜테이션은 교환의 말단, 교환 체제의 맨 끝부분에 이제 속했다는 거죠. 하위 부분에. 농장주는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생산자였고, 어,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권한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익은 유럽의 상업 금융 중심부였던 암스테르담, 런던에 집중되어서 플랜테이션 생산물은 국제시장 가격에 종속되었고 과잉 생산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싸게 팔고 생필품, 공산품, 노예는 비싸게 구매하면서 조이윤, 그러니까 총이윤은 크지만 순이윤은 작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윤율이 낮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함부르크와 베네치아를 잇는 선의 서쪽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서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제가 일찍 약화되었다가 결국 사라졌고 전통적인 체제를 이수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자본주의적 차진홍에 임대하면 이 차진홍이 자신의 책임하에 경영을 하고요. 프롤레타리의 면모를 띠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수직적 분업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지주는 땅을 임차해주고 임대를 받고 임차인은 경영자가 되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임금 노동자가 경작을 하게 됩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15세기 초에 농업 대국이었는데 17세기 초에 도시 귀족들은 상업을 포기하고 경유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막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밀려서 중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19세기 초 로마 주변의 농촌들은 차진농들은 가장 좋은 땅을 스스로 경작하고 나머지는 소차진농이나 외지인 농민에게 하청 방식으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을 체계적으로 물어나게 되는 거죠. 토스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작의 전문화, 기름이라든지 뭐 올리브유겠죠. 포도주, 쌀, 뽕나무, 건포도로 이제 농업이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8세기 초 파리 근교의 대토지는 도시가 대부분 도시의 부르주아가 대부분 이제 소유를 했다는 얘기겠죠. 차진홍, 서서히 그러니까 자본을 누적해가는 기업가 형태를 가지는 차진홍이 등장을 하게 되고 농업 자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영구는 아니고 영국입니다. 영국에 뒤처졌지만 독일에는 앞섰고요. 영주 반동이 심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증대되고 토지 경계를 확장하면서 공유주를 약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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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지금 앞부분만 했는데도 1시간 걸렸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만용을 부리다니. 근데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끝내주시네요. 와,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